한국 잠깐 와서 엄마 뵙고 뭐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냥 마지막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견디기 싫은 감정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래퍼로 데뷔해서 현재는 배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최관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신경과 전문의로 네. 일하고 있는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필 예전에 하신 거 들려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기대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 기억 속에 있는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냥 일기? 왜냐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뭐 일기만큼 내 감정을 다 쓰진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일기에 가깝게 쓰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런 문학, 그 수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보령의사 수필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은 이 복도에서는 이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 복도에서는 종합병원 복도를 오래 서성거리다 보면 누구나 울음의 감별사가 된다. 대학생 때 처음 적어놓았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야 자주 꺼내어 보는 나이덕 시인의 이 복도에서는 이라는 시 첫 연이다. 병원에서 울음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죽음에 대한 어떤 울음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감별사가 되더라는 이야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감별사가 되기에 내가 아직까지 들은 울음소리는 턱없이 적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마음 깊이 가라앉혀 놓았을 죽음에 대한 감정들이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꿈틀거리는 느낌에 자주 찾아 읽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이 시의 끝은 다음과 같은 연으로 마무리가 된다. 마른 시냇물처럼 오래 흘러온 이 울음의 야적장에서는 누구도 그 무게를 달지 않는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울음의 야적장은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마주보고 있는 2층 복도가 가장 맞을 것이다. 병원 안 세상도 이미 병원 밖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만 10층까지의 복도 중에서도 이 2층 복도를 지나다 보면 병원 안에서조차 따로 분리되어 버리는 느낌에 휩싸일 때가 있다. 두 손을 꼭 쥔 채 기도하는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흐느끼는 사람들, 크게 울음을 뱉어내는 사람들, 뜨겁게 울음을 삼키는 사람들, 울다 지쳐서 멍하니 주저앉은 사람들. 앞만 보고 걸어도 내 시야에 그들이 들어오면 혼자 흰 가운 입은 이방인이 되어 그들의 세상을 건너가는 느낌이 든다. 그 복도를 지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병원은 내 흰 가운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내 공간 같았는데 말이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상황 속에 있어 본 적이 여태 총 5번뿐인 나는 아직 의사 선생님이란 말보다 인턴 선생님이란 호칭이 더 익숙한 새내기 의사다. 그래서인지 불편하고 아직은 낯선 감정들은 소화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다시 꺼내어지곤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신경외과를 돌 때 느꼈던 일이다. 새벽 1시가 되어갈 무렵 쌓였던 일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나가려던 잠인데 간호사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곧 돌아가실 환자 한 분이 계신데 사망 환자가 생기면 내가 중심정맥관과 동맥주사 바늘을 빼야 하기 때문에 숙소에 가도 금방 다시 와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돌아가실 예정이라는 그 환자는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 상태였고 이제 60대에 접어드는 연세인데 이미 몇 차례 심정지로 여러 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도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여 DNR,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가 된 상황이었다. 점점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져 가는 상황이며 보호자도 밖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하고 내일 수술할 환자들의 상태나 더 보고 있자는 마음으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런데 뭔지 표현하기는 힘들게끔 기분이 점점 이상해졌다. 마치 잠이 안 올 때처럼 1초 1초 흐르는 게 예민하게 느껴지면서 그 시간들이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또 내려오기 귀찮으니까 다 끝내고 갈 생각만으로 앉았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그 환자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환자였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데에 내가 나쁜 의사처럼 느껴지며 무력감과 허무함이 덮쳤다. 그 환자분이 더 빨리 돌아가실수록 내가 그만큼 일찍 숙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상황 자체도 썩 기분이 별로였다.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차라리 잠들길 바라며 엎드려 있는데 사망 선고는 생각보다 일찍 내려졌다. 곧 그 환자의 아내분이 오열하는 소리가 영원한 이별이라는 죽음 자체가 가슴 깊이에서부터 끓어오는 울음이 중환자실의 새벽을 채웠다.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정하고 대처를 하는 것도 분명 의료의 중요한 부분임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 이유야 어쨌든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내게 보호자들을 더 위로해줄 수 있는 도구는 없기 때문이다. 환자를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은 것인지 소생 가능성 평가가 내 의료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매한 가지다. 올해 초 나도 할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했다. 설에 배웠을 때 다리 함유 부종이 심하시길래 이뇨제 드셔봐야 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내가 첫 응급실 근무에 적응하느라 매일 정신이 없던 즈음에 요양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는 자궁암 말기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엔 연세가 많고 늦은 상황이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가로막고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어주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며 내 이름 앞에 의사라는 두 글자가 슬프고 무거웠다. 응급실 근무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영정 앞에 선 날 나는 물에 푹 적신 수건처럼 가슴을 쥐어짜내며 울었다. 가족도 아닌 환자들의 작은 상처까지 다 봐주면서 막상 할머니 앞엔 의사 손녀가 아닌 그냥 손녀로 서게 된 내 모습에 서러움이 더 북받쳤던 것 같다. 무엇이라도 해드렸었더라면 마음이 덜 아플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지켜보는 일이 어쩌면 아픈 사람보다도 더 아프고 괴로운 일이다. 그 괴로운 일을 매일같이 겪고 있는 게 환자의 보호자들이라는 걸, 환자들 곁에서 부담이라도 덜 주고 기운내라고 웃는 그들 앞에서 자꾸 잊게 되고 난다.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우리는 진찰도 하고 처방도 낼 수 있지만 환자 대신 아파주기라도 하고 싶을 보호자들은 정작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지켜보고 기다리는 일이 병원에서 그들의 매일인 것이다. 그걸 생각해보니 유난히 예민하고 극성스러운 보호자들이 그만큼 더 의사에게만 기대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응급실을 돌면서도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에게 화를 낼 때 그건 불신보다는 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느꼈다.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서운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들이 나를 왜 믿지 못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내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기대고 있을까에 대해서. 아픈 사람에게 무언가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사라서 가질 수 있는 기쁨이자 자기 위로의 기회이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치료를 해볼 능력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지. 할 수 없어지면 그땐 우리도 보호자들처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된다. 업무원님 7번 베드 정리해주세요. 내가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의 몸에 꽂힌 바늘들을 다 빼고 지혈된 것까지 확인하자 간호사가 다음 일을 진행했다. 그 환자의 자리는 금방 그렇게 다음 환자를 위한 자리가 되었다. 중환자실을 나서 2층 복도에 서니 수술실 대기 공간 근처에서 아내분의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복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울음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말 것.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것. 나이덕 시인의 말처럼 이 울음의 야적장에서는 누구도 그 무게를 달지 않는다. 이제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울고 싶을 만큼 편하게 울 수 있도록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보내야 할 땐 보내야 하지만 울어야 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보호자들과 함께 아플 수도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기를. 어쩌면 이 복도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떨쳐낼 게 아니라 이 시를 꺼내어 보듯이 자주 꺼내고 만져보는 게 맞다. 사실 저도 이런 보호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 떠올리면서 몰입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3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락을 받고 한국 잠깐 와서 엄마 뵙고 뭐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때부터 이제 거의 매주 티켓 끊어놓고 일하고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장례까지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빨리 모든 게 좀 평온해지길. 그리고 또 저희 또 가까운 친척은 어머니한테 또 희망을 주려고 물론 다 알지만 저는 그것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뒤늦게 생각한 게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라도 말을 했더라면 내가 좋지 않았을까. 너무 왜 굳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인사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이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선생님한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시간은 어느 정도인 것 같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 쓴 글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정말 뭐라도 잡고 싶으니까 화도 내고 막 신뢰도 범하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복잡한 마음과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글을 쓰는 이유도 그때를 잊고 싶지 않아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랬었는데도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 사이 동안 또 잊고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 글을 다시 저도 읽으면서 그때 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쓰길 잘했다. 왜냐하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때 내가 잊고 싶지 않았던 감정, 느꼈던 생각들을 저도 7년 전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정말 많은 부분이 있는데 깊이 들어갔다고 느낀 게 환자 돌아가실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야 숙소로 가야 된다는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깊이 들어가실 수가 있을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그 문장에서의 그 불편한 감정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환자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퇴근인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견디기 싫은 감정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비슷한 그런 일을 겪은 분들한테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가족이 좀 있는 분들도 소중함에 대해서 그런 만남과 이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는 이제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마주보는 그 복도가 울음의 야적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공간을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 뭐 의사, 간호사, 뭐 환자, 보호자 다 있을 텐데 그 공간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제 글을 읽으면 뭔가 공유하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 수필이라는 걸 처음 딱 들었을 때 좀 낯설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 이렇게 딱 글을 쭉 들으니까 좀 더 관심도 생기고 또 다른 작품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듣는 분 앞에서 읽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제가 직접 쓴 걸 읽으니까 내가 나를 읽는 느낌?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인턴 때 쓰신 그 대상을 받은 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 앞에서 제
제 예전 글을 읽을 수가 있어서 색다르고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